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이번 주말 벌어질 빅매치들에 관해서 살펴보는 박찬하 위원과 함께하는 주크박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자 축구 우리 중계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안타깝게 됐어요. 마지막 고비를 이번에도 또 넘어가질 못해서 진짜 안타까웠어요. 북한, 중국과 같은 조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2위를 하더라도 굉장히 성적 좋은 2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시당초 조편성 때부터 좀 쉽지가 않았고 다른 조 갔으면 예. 다른 조 갔으면은 무조건 저는 2승 이상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2승을 한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올림픽으로 가게 됐죠.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이번 올림픽 2차 예선도 그렇고요. 지금 조편성, 토너먼트 대진해운 이런 것들이 잘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아시아 무대 4강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다만 90년대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자 축구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제치지 못한 국가들, 그 국가들을 지금 2023년, 24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넘어서질 못하고 있어서 그 마지막 허들을 언제 넘을 수 있을까? 네네.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에 있는 몇 나라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치지 못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조편성에 의해서 다른 나라가 오히려 우리를 제치는 이제 그런 현상의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안타깝게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지만 뭐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여자 축구를 위해서 또 정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주말 경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의 대결입니다. 네, 일단 저희 지금 녹화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두 팀이 모두 카라바오컵을 했죠. 치렀는데 이 결과는 아주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으로 가서 그러니까 원정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아들었고 아스날은 이제 반대로 이제 웨스트햄에게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든 상태에서 이제 주말 경기로 향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번 이제 주중의 컵 대회 결과가 주말까지 연결이 될까? 여기에 있어서는 좀 분리돼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주중 경기와 주말 경기를 이제 연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럽 대항전과 이제 주말 경기가 영향이 있냐? 그러면 저는 영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컵 대회, 특히나 컵 대회도 FA컵이 아니라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서 나타난 경기력 그리고 결과가 주말 경기까지 이어질까? 이거는 미지수라고 저는 봐요. 네, 카라바오컵을 치르고 주말 경기에 돌입할 때는 이건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작다. 그렇게 어쨌든 확신하시는 거죠. 좀 확신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실은. 네. 사실 아스날이 아주 참패했기 때문에. 근데 아스날은 네,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이 싶어요. 카라바오컵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게 졌잖아요. 경기 내용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르테타 감독에게 가해지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왜 로테이션을 잘 안 돌리냐. 로테이션을 줬을 때 경기력이라든가 경기 결과에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요 선수들이 빠지거나 정말 들어가야 될 선수들이 관리를 받거나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기력도 결과도 벤치에서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흔들리면 다음 경기까지도 계속 영향이 가지 않을까? 네, 이런 믿음의 측면에서 로테이션을 주고 이러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아르테타 감독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성향적인 측면이 좀 있다. 그러니까 컵대회라 할지라도 여기서 심하게 로테이션 줬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력과 밸런스가 좀 무너질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다음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아르테타 감독은 생각한다고 박찬하 해설위원이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네. 제가 지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도 중계를 했었는데 그 경기도 몇 자리를 돌렸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워낙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하위권에 처져 있고 이번 시즌 다시 승격을 해서 전력 자체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 맞아떨어지고 또 은케티아 선수가 맹활약을 했죠. 원더 해트트릭을 했죠. 마치 이제 앙리가 뭔가 앙리의 영혼이 다시 들어간 것 같은 네.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쉽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기들의 숫자가 늘어나야만 그렇죠. 늘어나야만 벤치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로테이션을 주고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 본인에게도 앞으로 감독을 훨씬 더 길게 할 거잖아요.
아르테타 감독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일정된 경기력, 일정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 나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 그런데 뉴캐슬도 타겟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알미론 선수가 거의 사실 킥오프 때부터 뛴 거나 마찬가지고 그 아스날이 뭐 라이스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교체에 넣은 그 유사한 시점에 뉴캐슬도 뭐 브루노 기마랑이스라든가 또 주전급 선수들이 후반전에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팀이 카라바오컵을 치른 그 어떤 로테이션의 정도는 근본적인 크기는 뉴캐슬이 굉장히 로테이션을 크게 시킨 건 맞지만 그래도 주력 선수들의 소모는 후반전 교체 시간을 고려하면은 대체로 좀 비슷한 면도 있다. 그리고 앤서니 고든 같은 선수는 또 초반부터 뛰어서 또 후반에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또 장시간을 뛰었고 뭐 롱스테프나 뭐 조엘링턴 이런 선수들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런 차원에서 아스날이 그렇게까지 불리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아스날도 제수스 선수라든가 지금 파티 선수가 부상이지만 뉴캐슬은 정말 뭐 4~5명, 많이 5~6명의 선수들이 지금 부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두 팀의 상태 자체는 웨스트햄전을 졌어도 체력적으로나 어떤 피로도적인 측면에서 아스날이 굉장히 불리한 채로 들어가는 경기 같지는 않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성적을 살펴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아스날이 뉴캐슬 상대로 최근에 굉장히 경기를 잘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에 한 번 진 것 빼면은 저 기억에도 뭐 근년에 아스날은 거의 뭐 뉴캐슬 킬러였다. 누군가는 골을 못 넣었거든요.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네. 근데 그 누군가가 대부분 뉴캐슬이었어요. 그렇죠.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누군가는 골을 못 넣었는데 그 사이에 아스날이 7번을 이겼습니다. 아스날이 뉴캐슬 상대로 좀 자신감 가지고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 뉴캐슬은 아스날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맞대결 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하는, 하지만 부상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도 주축 선수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리그에서 다시 이제 보완하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팀12에서 제작한 알파볼 데이터를 통해서 좀 두 팀의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팀 전력은 현재 뭐 순위도 그렇고 아스날은 2등이고 지금 뉴캐슬은 6등 아닙니까? 뉴캐슬은 유로파권의 팀이고 아스날은 이제 챔스권의 팀이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 결과는 지금 중심적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이것은 리그 최근 5경기 결과입니다. 카라바오컵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리그 최근 5경기 결과를 봤을 때는 두 팀이 동일합니다. 리그 평균치보다 최근 5경기 공격을 봤을 때 뉴캐슬은 굉장히 우수하네요. 뉴캐슬이 최근 경기에서 근데 1라운드부터 그랬죠. 뉴캐슬이 몰아넣을 때는 와르르 몰아넣고 그리고 공격이 잘 안 터질 때는 또 공격에 있어서 부침을 겪는 경기들도 있는데 그래도 최근 경기만 봤을 때는 뉴캐슬이 평균적으로 골을 많이 터뜨리고 있죠. 반면에 아스날은 박찬하 위원 중계하셨던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의 대량 득점이 있어서 그래도 7.5점까지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에 아스날의 어떤 공격과 분위기는 약간 꾸역꾸역 그래도 승점을 챙긴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스날을 좀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보면 사실 그게 이제 좋은 성적, 강팀으로 가는 조건에는 사실은 어려운 경기들을 그렇게 어렵사리 잡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결과 자체에는 저는 뭐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한 경기 한 경기 이겨내는 그 과정을 보면 아스날이 요즘 아슬아슬해 보이는 경기력이었던 거는 저도 인정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기대 골값으로 이제 전체적인 팀들의 점수를 매겼던 알파볼의 점수에서 뉴캐슬은 거의 극상의 공격 점수를 지금 받고 있고 아스날은 뭐 좋은 점수이기는 하지만은 뉴캐슬만은 좀 못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수비 능력 지표에서도 뉴캐슬이 근소하지만 좀 앞서 있어요. 네. 다만
이번 경기에 앞서서 뉴캐슬이 이제 수비 쪽에 공백이 또 발생하잖아요. 아, 보트만. 보트만 선수가 빠지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뉴캐슬의 시험 때 오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트만 선수가 빠진 이후에 뉴캐슬이 저 정도의 지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이번 주말 아스날을 상대로 한번 경기를 또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지금 일단 마이너스로 가 있는 게 두 경기가 보이는 팀이 지금 아스날이에요. 네. 예, 다 이제 그러니까 기대 실점이 기대 득점보다 많았던 경기에서 지금 이 알파볼이 제시하는 지표에서는 저게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스날이 맨시티를 상대했을 때 그리고 첼시를 상대했을 때는 기대 득점치에 비해서 오히려 기대 실점치가 사실은 많았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스날이 진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상당히 중요한 게 저 경기 한 의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길 경기 이긴 거고 네, 질 경기 비겼던 경기거든요. 그렇죠. 8라운드, 9라운드. 네. 시티전에서 1대0으로 이겼고 첼시와의 경기를 2대0으로 끌려가다가 그날은 아스날이 많이 위험했죠. 그런데 사실 지는 줄 알았어요. 많이 위험했는데 그 유럽 대항전 그 첼시전도 그렇고 그 유럽 대항전 세비야전도 그렇고 그 어떤 일정 사이의 아스날의 경기들이 수비가 좀 흔들렸어요. 네네. 시즌 초반부터 해서 탄탄하게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수비가 잘 지키면서 아스날이 뒷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그때 일정을 돌아보면은 뭔가 중앙 수비 사이의 간격도 벌어지고 그리고 라야 골키퍼도 나와서는 안 될 실수들이 나오면서 요즘은 라야 선수 플레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뭐가 위태위태하고. 네, 콩닥콩닥 위태위태입니다 진짜. 그래서 램스데일에게 느꼈던 불안감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라야를 전격적으로 아르테타 감독이 영입하고 또 이제 주전으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수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거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첼시전 잘 끝내고 셰필드와의 경기는 또 잘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두 팀이 모두 3승 2무를 최근 5경기에서 거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두 팀의 경기력 지표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금 박찬하 해설위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맨시티전, 첼시전의 경기력은 그닥 좋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알파볼로부터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지지는 않았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올 시즌 아스날이 시즌을 잘 끌고 나가고 있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주요 선수 비교에 있어서 각 항목별 팀 내 최다 수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빌드업 기여도가 높은 선수는 단연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네요. 그렇죠. 네. 뉴캐슬 유나이티드 중원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날은 이제 진첸코 선수가 빌드업에 기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진첸코 활용법을 경기 도중에도 아르테타 감독이 뭐 계속 단순하게 그냥 중앙으로만 옮기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이제 올릴 때도 있고 중앙으로 보내서 뭐 3-2, 5 형태 만들 때도 있고 이런데 근데 점점 상대의 어떤 대응 방식 자체가 진첸코 선수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대처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뉴캐슬전에 진첸코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면 진첸코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게 될지 그리고 아스날도 팀버 선수가 있다면 진첸코랑 팀버랑 적절하게 또 로테이션을 돌려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팀버가 네. 일찍 장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진첸코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기용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저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의 저 빌드업 기여도가 아주 만점이라는 거는 저 선수의 정말 그 영향력과 실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역으로 저 부분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있어서는 약점이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첸코 선수는 5.5점밖에 안 되잖아요.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진첸코 선수가 또 풀타임을 뛰지 않고 또 어느 순간에 이제 교체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여기에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진첸코 말고도 뭐 라이스랄지 웨데고르랄지 빌드업 기여하는 선수들이 또 다른 선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는 브루노 선수의 능력에 아주 집중된 빌드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또 브루노 선수를 잘 괴롭힐 수 있다면 아스날이 또 좋은 경기를 중원에서 펼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산드로 토날리 선수의 징계 결장이 네. 중원 구성에 있어서 단순히 이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토날리 선수가 빠지게 될 그 수많은 경기들 네, 사실 시즌 아웃이잖아요, 지금. 그 수많은 경기들 그 사이에 뉴캐슬이 치러야 되는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같은 중요한 경기들 그런 경기들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죠. 네, 그러니까 브루노 선수의 뭐 실력은 뭐 우리 모두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인데 어쨌든 뉴캐슬은 브루노 선수의 빌드업 기여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요 점을 이제 이 경기에서는 역시 좀
잘 관찰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에서 특히 뉴캐슬의 저 트리피어 선수 패스 성공이 높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네, 트리피어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뉴캐슬 빌드업에 있어서 빌드업 기여도는 브루노 기마랑이스 쪽에 높게 나타났지만 근데 바로 옆도 그냥 보면은 어시스트도 왕이에요. 그리고 뉴캐슬의 왼쪽 오른쪽 구조를 보면은 왼쪽에 물론 덴버 선수가 올라가서 공격 가담하는 모습도 있지만 트리피어 선수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박스 근처로 가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굳이 어느 쪽이 더 뉴캐슬의 공격에 있어서 활발한 구역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왼쪽보다는 우측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 중심에 트리피어 선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요 선수 비교 알파볼에서 제공한 이 비교 수치를 보면 딱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세 가지 비교에서 아스날은 다 다른 선수잖아요. 네. 근데 뉴캐슬은 물론 이제 뭐 한 명 차이긴 하지만 브루노 기마랑이스 앤드 키어런 트리피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두 선수를 어떻게 봉쇄하느냐에 아스날의 운명도 걸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뉴캐슬은 가뜩이나 두 선수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부상자 말씀을 드렸는데 부상자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선수들 중에서도 엘리엇 앤더슨도 없고요. 제이콥 머피 없고 또 이삭 선수 없고 그리고 하비 반스 네. 네. 여기에 뭐 보트만 말씀을 드렸고 토나리 선수 인게 말씀드렸고 이런 선수들이 아마 주말 이 라운드에 없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지금으로서는 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선수들이라서 기마랑이스 선수, 트리피어 선수 쪽이 봉쇄가 되면은 뉴캐슬도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칼럼 윌슨 쪽에 공이 전달이 돼야만 네. 거기서 득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루트가 많이 봉쇄되겠죠. 그 아스날도 그런데 이제 제수스 선수, 뭐 파티 선수 공백이 분명히 있고 뭐 팀버 선수 당연히 있는데 전체적인 두 팀의 그 전력 공백의 크기는 어느 쪽이 좀 커 보이세요? 전력 공백의 크기는 저는 뉴캐슬 쪽이 더 크다고 봐요. 네, 제수스가 없어도. 그리고 뉴캐슬은 일단 공격, 미드필더, 수비 쪽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간 선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스날은 물론 가브리엘 제수스 없고 토마스 파티 선수가 최근에 벤치에는 돌아왔는데 또 몸이 안 좋아서 빠지게 됐고 이런 이탈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간 선수의 숫자 그리고 그 선수들이 팀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은 뉴캐슬 쪽이 훨씬 더 전력의 큰 손실이죠. 결국 공백 면에서는 아스날이 불리하진 않은 거죠. 아스날이 불리하진 않고 아스널의 키는 저는 부카요 사카 선수가 역시 이 기록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부카요 사카 그리고 웨데고르 선수. 웨데고르 선수가 최근에 공을 가지고 하는 플레이의 지표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예. 근데 엉덩이 쪽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뭐 전방의 압박의 강도라든가 뭐 뛰는 양, 뭐 스프린트 횟수 이런 것들은 여전히 팀에 있어서 상위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웨데고르 선수가 볼을 가지고 하는 플레이의 정확성 그리고 세밀함 포인트 이런 것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부카요 사카 선수도 잠깐 부상당하고 돌아와서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웨데고로 사카 그쪽이 뭔가 공격적으로 활약을 해줘야만 아스날이 최근에 부침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앞쪽의 화력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해질 수 있겠죠. 은케티아의 매직은 재현이 될까요? 제가 그래도 본 은케티아 선수는 항상 성실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팀이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니까 벤치에서도 은케티아 선수에게는 기회를 계속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는 건 이제 본인의 몫인데 다만 그게 꾸준하게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기복이 있지 않을까 이번 시즌은. 네, 은케티아가 앞으로 또 얼마나 기복을 줄여가는가도 사실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아스날도 좀 중복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골에 관한 하는 아스날도 은케티아 선수가 등장하는 장면이 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은케티아 선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결국 뉴캐슬은 또 키어런 트리피어 선수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골 관여도는 아까 그 앞선 지표에서도 보셨다시피 트리피어 선수가 뭐 패스라든가 어시스트 이런 걸 뉴캐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 관여도도 여기서 지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뉴캐슬은 지난 지표와 이번 지표를 토탈해서 봤을 때는 3명이다. 브루노 기마랑이스, 키어런 트리피어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칼럼 윌슨 선수. 그게 또 증명이 되고 있는 지표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의 경우에는
그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사카 선수가 그래도 골 관여도가 가장 높은 선수고 최근 경기들, 최근 5경기를 통한 이게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들에서의 골 결정력이나 골은 역시 아스날은 은케티아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반면에 뉴캐슬은 지금 또 잘하면 이제 커리어 하이 페이스로 가고 있는 칼럼 윌슨 선수가 당연히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칼럼 윌슨 선수의 요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칼럼 윌슨 선수는 일단 팀이 칼럼 윌슨 선수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칼럼 윌슨에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칼럼 윌슨 선수가 일단 박스 바깥으로 가면 이 선수는 위력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는 공격수라서 어떻게 페널티 어리 안쪽에 양질의 패스를 투입해서 칼럼 윌슨이 활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네, 그 부분이 역시 칼럼 윌슨의 활약의 뭐 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시즌에 칼럼 윌슨 선수가 슛 때리는 구역이라든가 또 유효심 만드는 구역, 득점하는 구역들을 보면은 거의 다 페널티 어리 안쪽이에요. 네, 그래서 칼럼 윌슨 선수가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일 텐데 이제 이번 경기에 한정해서 본다면 아스날의 강한 센터백들과 이제 칼럼 윌슨이 같이 맞부딪혀야 되잖아요. 네, 누가 승리하느냐. 그리고 이 경기는 또 압축해서 보면은 우측면을 누가 지배하느냐. 뉴캐슬의 트리피어,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 다 우측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측면의 지배자가 결국에는 경기도 가져가겠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뉴캐슬은 이삭 선수, 윌슨 선수를 좀 번갈아 쓰고 이러는 거에 비하면 윌슨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거는 뉴캐슬도 좀 뼈아픈 대목이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부상으로 혹은 징계로 결장돼 있는 선수들의 크기 자체가 뉴캐슬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윌슨 선수와 이삭 선수는 또 동선이라든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 조건이나 이런 특징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과 윌슨에게만 또 의지해야 되는 거는 뉴캐슬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대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팀12에서 제공하는 이 알파볼의 데이터 수치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 5경기의 포인트니까 아무래도 최근 5경기만 보면은 뉴캐슬이 경기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경기력 지표에서도 아스날은 마이너스 경기들이 있는데 뉴캐슬은 다 플러스고 그런 숫자만 보고 비교를 하니까 공격 지표, 수비 지표 점수가 뉴캐슬이 다 좀 높았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가. 자, 그러면은 이제 알파볼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인간 박찬하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의 근소 우세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그거는 최근에 10경기의 상성을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상성이에요. 최근 10경기에서 누군가 무득점을 했는데 그 누군가가 대부분 뉴캐슬이었다. 그리고 뉴캐슬이 부상자가 많아도 너무 많고 그 선수들이 공격, 미드필더, 수비에서 핵심과도 같은 선수들이었고 그리고 뉴캐슬이 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아스날과 경기 끝나고 나면은 도르트문트랑 이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뉴캐슬이 물론 이 경기 하고 다음 경기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뉴캐슬이 무리해서 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정도로 도르트문트전은 뉴캐슬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매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스날은 그래도 좀 챔피언스리그 상황이 좀 나은 편이고. 아스날은 이제 세비야랑 홈 경기를 하는데 일단 지난 3경기를 그래도 성적이 완벽하진 않지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자, 어찌됐건 그래서 박찬하 해설위원의 결론은 아스날의 오히려 근소 우세다. 무승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무승부 가능성은 40% 정도? 그러면은 박찬하 위원은 결론적으로는 아스날 승 6, 무승부 4로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박찬하 해설위원의 결론이 그 아스날 승무다. 다음 경기는 박찬하 해설위원도 뭐 얼마 전까지도 해설했던 그 분데스리가에 현실적으로 보나 전통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가장 큰 매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데어 클라시커. 자, 도르트문트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이 경기는 두 팀이 이 경기도 사실 그 프리미어리그와 마찬가지로 DFB 포칼을 주중에다 치렀는데 여기서도 두 팀의 분위기와 운명이 완전 갈렸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정말 계속 힘든 상황에서도 이 포칼 하브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르비르켄과의 대결이었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좀 쉽게 뺏길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금 느린 패스를 투입한 것이 결국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패전으로 실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그 3부 리그 팀에게 충격패를 당한 상황이고
도르트문트는 사실 상대가 까다로웠어요. 상대가 호펜하임이니까 포칼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팀 중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였는데 도르트문트는 어쨌든 또 마르코 로이스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호펜하임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주중에 아주 다른 결과를 받아들었고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또 덜리흐트 선수의 지금 부상이 나온 데다가 키미 선수가 징계로서 도르트문트전에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분위기 일단 주중에 좀 잡쳤고 여기서 가뜩이나 얇은 수비진에 또 지금 덜리흐트 부상이 나왔고 키미는 어차피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이에른이 상황이 큰일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중앙 미드필더의 공백, 여기다가 더하기 이 센터백의 공백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뒷문을 어떻게 걸어 담그냐.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최근의 대여 클라시코답게 난타전으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여 클라시코는 난타전으로 가서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기는 코스잖아요. 제가 최근 기록을 봤는데 10경기에서 뭐 9승 1무인가 그러니까 8연승 하다가 이제 한 번 비기고 바로 직전 경기는 또 바이에른이 이기는 바람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아주 최근 10경기 승률은 지금 처참한 승률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제 아스날 뉴캐슬 말씀하실 때 상성 무시할 수 없다고 박 의원님이 계속 그러셨거든요. 저는 이 경기도 그 무시할 수 상성을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까? 없어서 바이에른 뮌헨이 뒤가 뭔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잖아요. 네. 그냥 이 경기는 그냥 하던 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하게 될 거다. 믿을 것은 지금 앞밖에 없고 어차피 최근 경기도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해서 성적을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뒷문은 부실했다. 그래서 더리흐트 선수가 부상으로 없지만 키미 선수가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 경기보다 그 뒤가 그렇게 더 나빠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앞쪽 공격 자원들의 개인 역량으로 때려 부수는 경기를 할 거다. 되게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에 관련된 얘기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들이 투엘 감독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렇게까지 뭐 전술적으로 경기를 이긴다는 느낌보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해리 케인도 있고 뭐 무시알라도 있고 뭐 코망 자네 그러니까 결국 공격진의 능력으로 토마스 밀러까지 공격진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인상이 좀 강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바이에른 뮌헨이 믿을 것은 역시 말씀해 주신 그 선수들이 최근에 다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지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투엘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이 도대체 전방 압박을 성실히 하는 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전술적으로 안정감이 갖춰진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점유에 기반을 둔 티크타카를 하는 팀도 아닌 것 같고 대체 이 팀이 투엘 감독이 지금 부임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전술적 색깔을 찾는 과정이길래 이러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그 슈퍼컵하고 이번 그 포칼 컵 대회 두 대회 제외하면 그래도 뭐 승률은 아주 좋잖아요. 승률은 괜찮죠. 그게 다 해리 케인, 무시알라, 리로이 자네, 코만 이런 선수들이 골 결정력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다른 팀들이 당해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고민은 사실 최전방에 배치된 선수들의 최근 득점 페이스거든요. 필크루크 선수도 그렇고 최근에 공격진들이 이 앞쪽에서 활약이 뭐 알레 선수도 그렇고 말런도 그렇고 뭔가 앞에서 최근에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오히려 도르트문트는 최근에 이선이 좋은 활약을 미드필더들이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르트문트도 지금 무패를 달리고 무패죠. 있어요. 레버쿠젠이랑 이제 바이언이랑 이 도르트문트랑 해서 무패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 화력 대결로 이 경기는 가게 될 확률이 높고 그 화력 대결의 끝은 바이에른 뮌헨이 되지 않을까. 마침 그래도 우파메카노 선수가 지금 갓 부상해서 돌아와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까지 나설 시간이 이제 충분하냐는 약간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뭐 요즘 투엘 감독 하는 거 보면 그리고 팀 사정을 미루어 보면 그냥 우파메카노 출전시킨다. 그리고 김민재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래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수비 세우고 그리고 최근에 고레츠카 선수도 이제 부상이 있었는데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그 고레츠카 선수는 이제 뭐 손이니까 돌아올 수 있다. 그럼 고레츠카 선수 이제 미드필더 들어온다. 그리고 뭐 안 되면은 최근에 또 부상은 있었지만 마즈라위 선수 뭐 수비 시킬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상으로부터 갓 복귀한 선수들을 이렇게 한 방에 다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과연 그게 바이에른에게 궁극적으로는 좋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뒤가 계속 불안하긴 할 것 같아요. 이 경기 역시도 뭐 수차례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고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이제 공격수들 쪽에서 골이 터지진 않지만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활약하고 있어서 브란트, 은메차, 로이스, 자비처 그리고 최근에 엠네자 선수가 또 부상으로 몇 경기를 빠졌는데 이 중요한 경기 앞두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에서 이제 워낙 좋은 선수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격과 수비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혹은 중원에서 장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르트문트가 안방에서 홈 관중들의 그 열렬한 응원을 네. 또 힘에 업어서 좋은 경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난타전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누가 이게 때려 넣느냐, 누가 더 결정력을 살리느냐의 여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에른 선수들의 이 결정력을 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좀 더 주도적이고 좀 더 조직적인 경기를 할 가능성은 높은데 승부는 바이에른 뮌헨이 가져갈 것이다. 최근 경기가 많이 또 그렇게 흘러갔고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에 경기 봤을 때는 경기 내용보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다면 역시 얘기해 준 것처럼 갓복귀한 선수를 밀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칼 첫 경기였나? 그때 마즈라이 선수 센터백으로 뭐 기용하고 하브리그랑 경기했지만 그런 경기처럼 그런 선택이 올 수 있어서 뒤가 많이 불안하긴 할 거예요. 빌드업의 대형도 불안하고 근데 주전급 선수들이 있었어도 바이에른 뮌헨이 빌드업의 대형은 많이 이제 불안했다. 네, 그러면은 중원 어떻게든 거쳐서 앞으로 가면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워낙 출중하니까 거기서 이제 승부가 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콕 집어서 여쭤볼게요. 만약에 김민재 마즈라이가 서면은 필크룩 선수가 있잖아요. 도르트문트에는. 근데 필크룩 선수가 이제 제공권 경합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게 될 텐데 바이에른 수비진이 마즈라이 선수가 있으면 거의 필크룩 선수는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이제, 붙어야겠죠. 제공권 경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꼭 원하는 방향대로 경기가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즈라위 선수가 센터백 들어왔을 때는 약간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이에른이 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실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난타전으로 흘러간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그 정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3골을 실점을 해도 4골을 넣겠다. 그게 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힘이기도 하니까. 근데 도르트문트는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전방에서 필크룩 선수가 최근에 득점포가 좀 잠잠해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상황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선에 있는 공격진들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컨디션을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만나서 최근에 뭔가 자신들이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지막 허들 저희가 여자축구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허들을 이 도르트문트가 넘어서야만 되거든요. 그 넘어서는 시발점은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을 잡으면서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팀을 우승할 수 있는 팀을 잡음으로 해서 이 젊은 선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시즌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또 위쪽으로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찬호 의원의 결론을 한 줄로 그냥 요약을 해보자면 이 경기는 바이에른이 뭐 지금 공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또 혹사에 대한 우려도 많고 점점 이제 김민재 선수도 조금 지쳐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 경기는 바이에른이 요즘 하는 걸로 봐서는 그 공백의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결국 그거보다 많은 골을 때려 부어서 이기려고 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는 양 팀의 결과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두 팀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을 경기거든요. 이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를 이기면 테르치 감독의 지도력이라든가 나카롬 장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은 도르트문트 역시도 최근에 챔피언스리그라든가 리그 경기 보면은 리그에서는 그래도 무패를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챔피언스리그나 이렇게 보면은 좀 기복이 있는 이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테르치 감독의 뭐 향후 어떤 이 지도력 그리고 또 장악력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한 경기고요. 투엘 감독도 마찬가지죠. 투엘 감독을 향한 의구심들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뭔가 잘 안 끝날 때마다 언론은 물론 그런 걸 좋아하긴 하죠.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왜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것 같지?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은 주중에 하브리그 팀한테 폭발 잡혔죠? 도르트문트전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만약에 덜미 잡히고 이러면
계속 흔들리겠죠. 네, 투엘 감독에게도 어쩌면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생일대 또 중요한 한 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어찌됐건 박찬하 위원의 결론은 바이에른 우세. 그럼 무승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무승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정말 신나게 난타전 하다가 네. 2대2, 뭐 3대3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게 몇 퍼센트? 그거는 한 30% 정도. 아, 그러면은 박찬하 해설위원의 최종 결론. 바이에른 승 70%, 무승부 30%. 아 근데 그렇게 뭐 뉴캐슬 아스날전도 그랬고 그거는 이 6대4. 도르트문트 바이에른전도 그렇지만 그 패하는 팀의 승리 확률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 없는 네. 거야 아니겠죠. 실제 굳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두 네, 팀으로 네. 나누자면은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 네, 어찌됐건 바이에른 승 그리고 그 다음 가능성은 도르트문트 네. 승보다는 어쨌든 무승부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박찬하 해설위원과 이제 대여 클래시커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아스날의 대결에 관한 주말 경기 빅매치들의 예상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이 알파볼의 또 귀중한 데이터,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코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